네, 계속해서 181페이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서 파는 사람 매도인과 사는 사람 매수인이 있는데 이 부동산 X를 10억에 매매계약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계약할 때 우리 계약금을 주죠. 그래서 계약금 1억 이렇게 줍니다. 10분의 1. 일화를 계약금으로 주니까. 근데 이걸 1월 10일 날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그리고 중도금을 2월 10일 날 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5억 이렇게 주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10일 잔금 4억 주면서 등기서류 교부 그리고 인도해 주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등기 넘겨주고 인도 3월 10일 날 끝내기로 했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봐보세요. 이런 경우에 2월 말쯤 돼서 매수인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연락이 올 때 내가 좀 요즘 사정이 좀 생겼으니까 잔금 날짜를 3월 10일이 아니라 좀 한 달만 늦추자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랬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그쪽에서 잔금 준비가 안 된다네. 그랬을 때 자기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등기서류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을한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버린다는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3월 10일 날 잔금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 버려도 이행지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행지체가 안 돼버려. 근데 이행지체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날짜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딜레이 되는 거죠. 이행은 주는 거다. 근데 지체, 딜레이가 되는 거. 이걸 이행지체라고 하는데 이행 제공을 안 해. 그럼 상대방한테 을한테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이행치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상대방을 이행치에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갑은 등기서류 준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을은 동시행위 항변권이 없어. 그렇게 되면 이행지체가 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될 건데 우리 원래 동시행위 항변권은 뭐냐 그러면 이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이게 동일한 쌍무계약이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다. 기브앤테이크 계약이 되는데 요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이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예를 들면 봐보세요. 우리가 커피를 한 잔 사는데 내가 카드를 줘야 커피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카드를 안 줘. 커피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되죠.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집을 안 비워줘. 그럼 보증금 못 돌려줘. 같이 이행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증금 준비를 안 해줘요. 근데 날짜 됐는데 좀 나가달래. 보증금을 받아야 나가지. 같이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할 수 있다고. 이게 동시행위 항변권이다. 됐죠? 근데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런데 변제기가 됐어야 돼. 즉 여기서는 잔금 지급일이 돼야 등기서류 거부 인도가 변제기가 된 거죠. 자, 이럴 때 그렇다. 근데 중도금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먼저 줘야 될 선이행 의무예요. 선이행 의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 날짜에 등기서류 안 준다고 같이 이행합시다. 당신이 등기서류 준비 안 해주니까 나 못 줘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이행 의무인 경우에는 동시행위 항변권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동시행위 항변권은 언제 인정되느냐. 자기가 이행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 청구를 하면 같이 이행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봐보세요. 보증금 준비 안 해주면서
임대차 끝났으니까 집 돌려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 줄 때까지 나도 못 나가요. 같이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할 수 있다고. 이게 동시행위 항변권이다. 됐죠? 네. 이 동시행위 항변권은 이런 매매계약 같은 쌍무계약,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동시행위 항변권은 이게 행사할 때 고려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원용할 때, 원용은 주장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되는데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3월 10일 잔금 지급일인데 그쪽에서는 잔금 준비가 안 됐대요. 근데 나 등기는 먼저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등기는 먼저 넘겨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은 뭐예요? 우리 이제 누가 말리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등기 먼저 넘겨주고 돈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장할 때만 고려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잔금 먼저 주고 등기는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행위 항변권은 행사할 때 고려하는 거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법에서는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잔금 안 주는데 등기부터 먼저 넘겨주면 나중에 사고는 안 되니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야. 사고 난다고요. 그래서 고려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이건 행사할 때 문제인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돼. 이행치가 안 돼 이 말이에요. 서로 이행하지 않고 지나갔어. 그러면 이것은 원래 날짜를 그냥 지나치면 이행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되고요. 우리 교재 181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교재 181페이지 조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6조 1항만 읽어볼게요. 1항만 조문 읽어봅니다. 시작. (1항) 보시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쌍무계약 동그라미. 쌍무계약에다가 기브앤테이크 계약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브앤테이크를 말한다.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그냥 기브앤테이크예요. 쌍무계약은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다.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 제공 세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즉 잔금 준비를 안 해줬어. 아니면 등기 서류를 준비 안 해줬어. 그러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 거절 동그라미.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당신이 줄 때까지 나도 못 줘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기 동그라미. 변제기에 있어야 돼. 그 말은 그 오른쪽에다 좀 써둡니다. 중도금에 대해서는 동시행위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동시행위 항변권이 없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는 말을 바꾸면 뭐냐 그러면 돈 갖고 오세요. 돈 안 갖고 오면 나도 못 줘요. 같이 이행합시다.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하는 권리인 거죠. 항변권이란 말이 뭐 요 정도로 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항변권은 아니 지는 안 주면서 막 달라 그래. 그럼 우리 어떤 느낌이에요? 봉지죠. 이런 느낌. 야 같이 이행해. 거기서 좀 더 정신 차리고 같이 이행해. 안 주면 나도 못 줘 라고 하는 권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182페이지 위험부담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위험부담을 보기 전에 우리 이제 불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불능. 근데 불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먼저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X가 소실돼 버렸어. 그러면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죠. 불능이 됐다는 거죠. 이행 불능이 됐어. 근데 계약 체결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불이 난 펜션을 매매했어. 이런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 되죠. 원시적 불능인 계약이 되고 그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성립했지만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원묵과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다.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요거는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미 불나버린 집, 타버린 집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을 그냥 하냐고요. 거기에 계약금 준비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뽑는 순간 이미 이자 들어가죠. 금융비용. 또 그 계약 맺으려고 여러 가지 시간 쓰고 돈 쓰고 기름값 들어가고 막 했잖아요. 조사비용. 이런 것이 들어갔어. 그러면 너 책임져.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과실이 있을 때 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다는 건 과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부과실이면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들이 있어. 그런 것을 신뢰이익의 손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걸 배상해야 돼.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한다.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비용, 조사비용 이런 것들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금융비용도 드리고 조사비용도 드리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약이 무효가 돼서 이런 손해가 생겼는데 그게 만약에 이행이익보다 더 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행이익 한도에서만 배상을 한다. 이렇게 한다. 이행이익 한도 그랬는데 이행이익 같은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걸 사서 전매를 했어. 그럼 전매 차익 같은 게 생기잖아요. 전매 차익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배상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행이익 한도에서만 배상을 한다. 이렇게 된다. 네, 됐죠? 이행이익 한도에서만 배상을 해.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부분까지는 아니야. 이행이익 한도에서만. 그래서 전매 차익보다 더 클 수는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계약 체결한 뒤에 불능이 됐어. 이걸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후발적 불능이 되면 요게 이제 일단 우리 불능이 된 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하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한다. 여기서 대금도 있죠. 대금 10억 있는데 이 대금이 기준이 아니고 불능이 된 걸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라고 하는데 다시 대금 10억을 기준으로 보자면 매수인이 채무자, 매도인이 채권자. 근데 돈은 불능이 없어요. 돈은 내 수중에 없다고 불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펜션이 불능이 된 거죠. 근데 귀책 사유는 그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귀책, 네, 고의과실을 말해요. 그래서 고의는 일부러 하는 거고 과실은 실수로 그런 거죠. 일부러 방화를 해버렸어. 실수로 불이 나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런 것을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행불능이 되는데 이행불능이 되면 그때 이제 채권자는 계약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 요걸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이게 불능이 된 게 산불이나 쓰나미, 지진, 태풍 이런 것처럼 자연재해로 불능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불을 질러버렸어. 제3자의 방화.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갑을의 잘못이 아니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수용이 돼버렸어. 수용이 돼버리면 만약에 그게 토지이어서 수용이 됐다고 보자고요. 수용이 되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 이걸 이렇게 말한다. 요게 불능이 된 것 자체는 위험이라고 한다. 근데 결국은 대금 10억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요걸 누가 날리는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위험부담이다 이런 말이에요. 위험부담, 위험, 부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쌍무계약,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는 기브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브를 못했어. 테이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날리느냐? 채무자가 날린다는 거죠. 이런 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거 그릴 필요 없어요. 뒤에 가시면 우리 이제 기본 강의 때 강의 노트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고 자동차를 한 대 사보자고요. 중고 자동차. 내가 차를 샀는데 매도인이 그것을 한강 둔치에 세워놨었는데 여름에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 차가 떠내려가 버렸어. 또는 물에 잠겨 버렸어. 물에 잠긴 차는 못 쓰잖아요. 물에 잠겨 버렸어. 그러면 내가 그 차값을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차가 못 쓰게 된 것은 위험한 거죠. 근데 결국 뭐가 없어지는 거냐? 그 중고차 값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중고차 값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판 사람, 그 값이 기브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기브를 못 했잖아요. 테이크할 수 없다. 결국 매도인, 채무자가 그 돈을 날린 것이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법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이런 거예요. 다시 측면에서 보면 갑과 을 사이에 X 펜션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10억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불능이 돼버렸어. 그러면 원시적 불능인 계약으로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불능이 된 그 펜션을 줄 건 없죠. 근데 대금 채무도 계약이 유효해야 생길 거 아니에요. 대금 10억도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원무로 끝나는데 한 가지 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X가 불능이 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몰랐지만 과실이 있다 이렇게 공부했죠. 원무과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행하여야 할 자가 갑입니다.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근데 상대방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임을 물으려면 상선무해야지. 그게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어야 돼. 만약에 상할 수면 쌤쌤이잖아요. 책임을 물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상선무가 돼야 돼. 상대방 을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 불능이 된 걸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어야 돼. 그렇게 되면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대해서 뭘 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것을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실내익 배상을 하는데 계약이 유효가 되면 넘겨받아서 전매 차익 같은 것을 누릴 건데 이행이 됐을 때 생기는 이익이죠. 그런 것을 이행이익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클 수는 없어. 그래서 이행이익 한도에서만 배상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다. 그런데 이제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이런 문제가 되죠. 위험부담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를 10억의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자연재해로 대표적으로 자연재해, 산불, 쓰나미, 지진, 태풍, 뭐 홍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것으로 불능이 돼 버렸어. 그럼 봐보세요. 요게 매도인 매수인인데 요게 불능이 됐잖아요. 요게 X를 기준으로 해서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브앤테이크 계약 맞죠? 쌍무 계약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원시적 불능일 때는 원무과 문제예요.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즉 자연재해로 갑이 만약에 잘못했으면 그건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 문제가 된다고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야. 네. 그래서 자연재해 같은 것으로 이랬을 때. 근데 봐보세요. 그러면 갑은 기부를 못했잖아요. 테이크할 수 없어. 10억을 달라고 이거 이행 청구 여기 지금 10억이에요. 요거를 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10억을 누가 날리는 거예요? 10억을 날리는데 요거를 채무자가 날리는 거죠. 이런 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한다고. 근데 이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위험부담이란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요 정도까지 좀 알아두자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뭐예요? 계약금을 받았죠. 계약금 받은 것은 이것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 게 맞죠.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된다. 됐죠? 이런 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 됐죠? 요거를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182페이지. 182페이지 보시면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문 시작. 여기서 쌍무계약 동그라미. 다시 쌍무계약 위에다가 기브앤테이크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의 책임 세모.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의 책임 세모 했는데 그 밑에다가 자연재해 이렇게 한번 써보자. 제3자의 방화 이런 것들인데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이행세모. 그 이행세모 밑에다가 불능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 그랬을 때 채무자는 갑은 기부를 못했죠. 그러면 이행 청구 세모.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행 청구 세모가 되죠. 결국 누가 날리는 거야? 채무자가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그래 놓고 이제 2번에 보시면 그 제목에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원칙 이렇게 두시고 그런데 이행 청구 못하는데 마지막 줄에 2번 마지막 줄에 부당이득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계약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 게 맞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봐보시면 이런 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X라는 계약을 맺었어.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근데 계약이 마음에 안 드네. 그렇다고 이 계약 무효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안 된다. 우리 이제 법의 격언 중에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 계약은 지켜져야 돼. 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계약을 깰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걸 깨려면 깰 사람한테 해제권이 생겨야 되죠. 해제권. 요게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해제권이 있다고 해제가 된 건 아니죠. 해제권 행사로서 채무자한테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계약 해제야 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소급은 처음부터 그랬었죠. 이런 것을 해제라고 한다. 근데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약정 해제권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매수인이 땅을 사는데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사는 거예요.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그 땅에 만약에 공장을 지을 수 없으면 이 땅 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 안 나오면 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해놓은 거예요. 허가를 못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을 해놨어. 근데 허가가 안 나왔네? 그러면 그 약정으로 해제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을 약정 해제권, 계약으로 미리 해둔 거죠. 계약금 준 것도 약정 해제권 일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법정 해제권은 뭐냐 그러면 법에 정해놨는데 채무불이행이 됐을 때, 채무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이 딜레이 되거나 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된다. 잠깐 이거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거기다가 계약 밑에다가 이렇게 유효 이렇게 쓰고요. 써두겠습니다. 해제 밑에는 소급 무효 이렇게 써두고 해지 밑에는 장래효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급 무효, 장래효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계약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맺었어. 계약이 유효죠. 그런데 해제를 했어.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 제자가 제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던 계약을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해지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중간에 그치는 거죠. 예를 들면 세가 밀려. 그러면 중간에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해지를 하면 있던 계약 내버려 두고 앞으로 끝내는 거죠. 이게 해지가 된다는 것이다. 지자는 그칠 지자죠. 그래서 여기서 그쳐 이런 뜻이다. 여기서 그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제와 해지는 다르다. 해지는 이런 임대차 계약 같은 것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 끝내는 것을 말한다. 뭐 용어는 뭐 계속적 계약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 끝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제 매매 계약 같은 것은 일시적 계약이에요. 일시적 계약에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거 이런 것을 해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일단 183페이지 계약의 해제의에서 3번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줄 끝에 약정 해제권 동그라미, 법정 해제권 동그라미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제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와 관련해서 이걸 봐볼 건데요. 법정 해제권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행 지체가 있는데
보세요. 채무 불이행이 된 거예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런데 이행 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도금을 안 준다든지 그런 것이 이행 지체죠. 근데 그런 경우는 날짜를 안 지켰다고 바로 계약 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그래서 최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근데 이 최고는 뭐냐 그러면 독촉의 의미예요. 독촉. 독촉장을 보내. 이 채자가 재촉할 채자다. 알릴고자. 최고가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당신 추인할 겁니까? 거절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독촉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최고는 빨리 주세요 라고 독촉하는 거죠. 아까는 앞에는 확답을 독촉하는 거고, 여기는 빨리 달라고 독촉장을 보내는 거죠. 최고는 그냥 독촉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행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안 주니까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계약 해제권이 생긴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정기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정기행위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정해진 기간까지 줘야 돼. 근데 그때까지 안 주면 갖고 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때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면 결혼식 때 무슨 잔치가 있죠. 뷔페를 불렀어요. 요즘 코로나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뷔페를 불렀어. 결혼식 끝난 뒤에 뷔페 오면 뭐 할 거냐고요. 그 결혼식 할 때까지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뷔페가 왔어야 되는데 안 오면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그냥 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 달라고 치고할 게 아니죠. 치고는 갖고 오라는 건데 잔치 다 끝났는데 뭐하러 갖고 와요? 갖고 올 필요가 없지.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행불능 같은 경우는 이행불능이 돼버렸어. 근데 치고는 달라는 거잖아요. 줄 수 없는데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걸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184페이지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발생이 나왔는데 544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4조 조문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 동그라미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세모. 그러니까 독촉을 하고도 주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해제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꼭 해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권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인 거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545조 보겠습니다. 그 밑에 쭉 맨 밑에 가시면 정기행위와 해제가 있는데 이 조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정기행위는 뭐냐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던 무슨 잔치에 쓰려고 하는 뷔페 아니면 결혼식 때 입으려고 하는 예복 어떤 행사가 있어서 화환을 보내주려고 그래요. 행사 끝나면 의미가 없는 것들 그런 것을 정기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봐보시면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를 정기행위라고 한다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최고세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고세모 이때는 최고는 갖고 오라는 건데 결혼식 끝나는데 예복 뭐하러 가지고 와요? 뷔페 올 필요가 없지. 아니 이미 모임 다 끝났는데 화환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물론 계약 해제는 해제하기 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돼요. 그렇긴 하지만 최고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3번에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 발생이 나왔는데 546조 조문을 봐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여기서 책임 있는 이게 귀책 사유예요. 고의과실이 있는 사유로 고의과실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면 이 말이에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1번 두 번째 줄 최고 세무. 여기는 최고가 필요가 없죠.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543조 해대권 행사 1항과 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1항과 2항 조문 시작.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대의 권리가 있는 때는 계약으로 해대권이 있으면 약정 해대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해대권이 있으면 법정 해대권.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요. 근데 이제 도달하고 나면 구속력이 생기죠. 그래서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 세무. 철회 세무. 그래서 해제하고 난 뒤에는 철회를 못해.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해대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해대의 효과는 이런 문제예요. 계약을 해제한 거예요. 그러면 X매매 했는데 계약을 해제해버렸어. 그러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죠. 아직 등기 넘겨주기 전이라면 등기해줄 필요 없죠.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그런데 등기까지 해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등기도 함께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간에 사실 우리 물권법에서 공부한 건데 계약 해제가 있으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서 바로 소유권이 복귀해버린다는 거죠. 우리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려면 법률 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유효여야 되는 거죠. 유효여야 돼. 소유권이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갑이 그 소유권에 의해서 등기 말소하고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생긴다. 이런 얘기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안 걸린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리평한테 X를 매매로 팔고 이미 등기를 넘겨준 경우다. 그러면 봐보세요. 계약을 해지하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병은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봐야지 되죠. 그러면 난리가 나겠네.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둬서 특히 그 제3자, 등기한 제3자는 보호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해줘요. 제3자를 보호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게 되는데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되면 받은 걸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돌려주는 것을 특히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말한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그리고 이건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또 손해가 생겼네.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걸 봐두시고요. 근데 186페이지 보시면 해대 효과에서 1번 계약의 소급적 실효 소급적 실효 동그라미.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제3자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2번 그렇게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 동그라미. 근데 원상회복 의무는 뭐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받은 급부 전부 동그라미. 반환 동그라미. 전부 다 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3번 이어서 금전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돈은 새끼를 치죠. 새끼까지 다 돌려주는 거. 요게 원상회복이에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다 돌려주는 것이다. 예, 이자까지 쳐서. 그리고 3번 손해배상 청구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두시고요. 5번에 계약 해지가 남아있는데 이건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죠. 계약 해지는 1번 첫 번째 줄 끝에 장래에 향하여 장래의 동그라미. 앞으로 끝내는 걸 말해요. 네, 요거까지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치고 앞으로 끝내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계약법 총론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계약법 강론 매매편으로 가셔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